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올라간 집값에 더 이상 사줄 수요가 없어진 시장, 그래서 거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집값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폈고 잠깐 불이 붙었던 시장, 정작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만큼 많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빚내서 집 샀기 때문이죠. 빚내서 집 사기의 역사는 꽤나 오랜 시간 계속돼 왔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빚내서 집사라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자금에도 꿈쩍도 안 하던 집값, 스스로 빚내기 열풍에 돌입됐던 문정부 시절에 크게 집값이 뛰었어요. 그러다 집값이 다시 조정기에 접어드니까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이 됐죠. 초이노믹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같이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그 정책이죠. 이 정책이 도입됐을 때 효과를 의심했고 실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혼란스러운 성장 계획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주담대와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는데 한국 가계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1.6배로 이미 레버리지가 최대 한도인데 이게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정책이고 실제 경제 성장을 가져올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 이 정책 도입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초이노믹스 도입되고 결과는 가계대출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동안 가계대출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고 그 결과 가계빚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채의 규모는 커져갔어요. 최경환 이주열 이후에 정책에 부응해서 은행들조차 손쉽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가계대출의 쏠림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고 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기준금리도 낮춰줬어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의 비중이 더 커야 하는데 손쉽게 수익이 나고 가계의 마지막 보루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밥은 굶을지언정 빚은 갚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대출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 초이노믹스 이전에는 2.7에서 5.8% 이 정도밖에 대출 비중이 안 됐었는데 초이노믹스 이후에는 40% 이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금리도 초저금리 상황을 이어갔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디레버리징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시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니 주담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부동산에 대한 편중화가 심해졌죠.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를 뼈대로 초이노믹스가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 이후에 경제는 더 악화가 됐습니다. 가계소득은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가계빚만 대폭 증가를 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축이니 이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 급증을 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고 성장은 안 되고 한국 경제의 밥줄인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에 돈을 더 대줬으니 수출 경쟁력 악화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오히려 약해지는 토대가 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서 반짝 부양을 했지만 결과는 빚만 잔뜩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문정부 접어들면서 초저금리에 코로나까지 터졌죠.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아지는 상황이 됐어도 경기가 꺼질까봐 핀셋 규제 또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전세대출 방관했고 다주택자 세금 감면의 길인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런 어설픈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 정부가 권하는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스스로 빚을 잔뜩 진 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 이루어냈습니다. 그간 급증한 빚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과열되는 양상을 겪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이제 청구서를 낼 시간이 돌아왔죠.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빚으로 벌려놨던 사업들 돈줄이 말라가는 시기가 되니까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빚내서 집은 여러 개 갖고 있지만 당장 전세금 내줄 돈도 없는 집주인들 너무나 많은 역전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경매가 속출하고 부동산 경착륙의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다시 빚내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더 빚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정책이 실행도 되기 전에 이 모든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폐지, 12억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돈 빌려준다, 빚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례 보금자리론, 또 50년이라는 초장기 모기지, 신생아 특례 대출, 온갖 이름으로 돈을 시장에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 상황이고 또 이 빚의 감당 능력 따위는 보지도 않고 빌려준 돈이 이미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SR 도입 이런 것도 늦추고 집값 안 떨어지니까 빨리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주라고 대출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 이걸 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 인상의 시기에 살짝 줄어들던 대출은 다시 폭증하는 상황 벌어졌어요. 이번에 하느니 금리 0.25 내리면서도 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이죠. 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다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다시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사라졌어요.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니 거래 절벽 상황이 왔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이 투입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안 팔렸던 집들 사줄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늘어난 주담대 대출의 73%가 정책성 상품이었다라는 것만 봐도 정책금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늘어났죠. 집값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안달난 세대들한테 빚내는 걸 독려했습니다. 생애 최초가 기축을 매입해서 이 판돈으로 똘똘한 한 채 매입자금으로 유입이 됐어요. 시장이 과열기를 겪었고 또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똘똘한 한 채는 더 안 떨어지겠지. 그리고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대출을 활용해서 사람들 집을 샀습니다. 갈아타기 한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주니까 기축을 팔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땡겨서 더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넘어갔죠. 부모를 잘 만난 30, 40대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 정리해서 돈 주고 여기에 전세 끼고 신용대출 좀 받아서 똘똘한 한 채의 집주인이 됐어요. 이렇게 돌아갔던 시장, 그래서 늘어났던 거래량이었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시작되니 이게 전부 다 멈추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즘 집 보러 가는 사람 없죠? 집값 올리던 돈줄이 막히니 집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나 비싼 집들이 그렇죠. 연초 대비해서 채권 최고액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고가 지역들에서 특히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금리도 문제지만 이제 빚을 내려면 소득을 보는 시장이 됐습니다. 대출 자격이 제한되니까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채권 최고액 비율 올 초만 해도 54%였는데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줄고 있다라는 거,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싼 집을 담보로 돈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크기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빌려주게 되니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즉 소득으로는 이미 빚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부자,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이 집의 집주인이 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일 정도로 지금 집값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거래만 있는 거죠.
21억 아파트 사면서 본인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거래입니다. 엄마한테 빌린 돈 14억, 받은 돈 5억 5천, 여기에 은행 대출 3억 5천, 이렇게 2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곳에 언빠 찬스를 이용해서 집 산 사람들,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돈 많이 벌 때 강남 아파트 사자 갈아타기가 이루어졌죠. 정책 자금으로 갖고 있던 집들이 팔리니까 여기에 대출을 받아서 똘똘한 한 채 사자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 40대 영끌족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을 끼고 매수한 비율이 62%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소득이 더 줄어들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빚을 내서 똘똘한 한 채 구입을 별렀던 사람들, 이들이 집을 샀습니다. 40대가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지역 강남 3구죠. 강남 3구의 40대 매수 비중은 30대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들이 뛰어들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했던 시장, 오히려 신고가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부동산 열기에 예금은 줄어들었죠. 여지껏 모아놨던 돈, 또 안 팔리던 집 팔려서 마련한 자금, 여기에 빚까지 내서 갈아타기에 나섰기 때문에 예금은 사라졌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 36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어요.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부동산 투자를 늘린 가계가 늘어나면서 갖고 있던 현금을 집과 바꿨습니다. 주담대 차입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결국 정책 자금으로 기존의 집을 생애 최초가 사주고 그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자녀가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구입자금으로 대주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기성세대가 이 판돈을 가지고 15억 초가 대출 규제 풀린 상황에서 대출 땡기고 또 그동안 너무 올라간 집값에 안 사고 버텼던 사람들, 집값 어느 정도 조정됐다 싶으니까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거래가 늘어났던 것, 이게 올해 거래의 현 주소입니다. 가게 갖고 있던 현금,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탈탈 털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규제가 시작되니 다시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던 것도 아니고 결국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싸게 빌려주니까, 그러면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대출이 될 때 사람들 뛰어들어서 가격이 올랐던 시장이고, 돈줄이 막히면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시장이 온다는 것 정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어냈고 그 짧았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력이 없으니까 끝날 수밖에 없죠. 집값 다시 떨어지나 이런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닮아가는 24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책금융으로 풀렸던 자금, 이 자금을 발판 삼아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 그게 끝나고 나면 급 소강되는 모습, 작년과 닮아 있습니다. 작년의 거래량 그리 많지 않았죠. 금리 인하의 시기도 불투명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었으니 거래량 아무리 정부가 부추긴다 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시장 8월에 4,000건 정점을 찍고 12월에 2,000건 언더로 떨어지는 모습, 이게 한계였어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또 맥을 못 추던 부동산 시장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으니 거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래의 급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에 8,000건 찍었던 게 9월 돼서는 2,000건대로 4분의 1 수준으로 2달 만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요. 대출이 안 되니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금리가 내리면 희망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의 주체 한은 피벗을 단행했지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9월 이후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서 대출의 규모가 더 줄어들었죠. 지금 원하는 집값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리 몇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금액을 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니 닿을 수 없는 금액이니 거래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리 좀 내리니까 기대가 커지고 다시 낼 수 있는 빚 다 땡겨서라도 부동산 시장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하는 총재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갭 투자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면서 빚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는 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암시합니다. 금리 더 떨어질 거다, 돈 빌려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이미 부채의 한계 상황이고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대출 규제를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 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금리 내리면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대출 줄이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왔죠. 지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억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어요.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7,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기준금리 0.25 떨어졌지만 채권금리 오히려 오르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고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리 자체적으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조금 떨어진 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줄줄이 인상하고 있죠. 가계대출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은행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 규제 들어갔고 DSR 2단계 적용이 시작이 되니까 주담대가 2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성에 안 찬다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주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내릴 거니까 대출 더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다른 규제책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죠. 전세대출, 정책금융 이런 데 DSR 적용하고 은행권의 주담대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걸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조기 시행, 또 핀셋 규제 추가 제도와 이런 각종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대출의 증가를 막겠다, 이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고, 은행들 또한 이에 따라 대출의 문을 잠궜어요. 대출이 잠기니 시장은 여지없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빠진 거 회복도 다 못했는데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나마 똘똘한 채 집중된 사람들, 여기는 버티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도강 수천만 원씩 뚝 떨어졌고 매수 문의조차 끊겼어요. 강남 상고 계속해서 오른다 했지만 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 사라졌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또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사라졌어요. 사실 대출 규제해도 한도 얼마 줄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금액을 과연 지불하는 게 맞을까?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가격을 듣고는 안 사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 이제 왔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노도강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죠. 금리 인상 전에 7억까지 가던 집 4억대가 됐지만 매수세 끊겼습니다. 상계주공 4단지 6억 5천 하던 집값 4억까지 내려왔고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 GTX 호재, 삼성 호재,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동탄 같은 경우 금리 인상기에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시 정고점을 회복했지만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급격하게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7월에 12억에 거래됐다고 했는데 9월에 10억대로 가격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거래는 신고되지 않아요. 강동 수많은 물량이 입주했던 지역이죠. 여기 팔고 싶은 가격은 과거의 고점 가격입니다. 매물 평균 16억 이렇게 되지만 팔린 가격은 13억대에 팔렸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15억대 중반 이렇게 팔렸던 집인데 13억대로 내려와야 겨우 팔 수 있었습니다. 위례도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가까운데 여기도 8월에 13억 4천에 팔렸다는 집 9월 돼서 1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가격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강남 3구 마용성 여긴 아무 문제 없나요? 대흥동의 이 아파트 전 고점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 지 2달도 채 안 돼서 다시 가격이 10%나 빠졌습니다. 8월 말에 20억 5천에 팔렸던 집 9월 초에 18억대까지 내려왔고 최근은 18억 밑으로 떨어졌지만 매수세는 없습니다. 잠실 대표 단지죠. 여기 실수요자 선호도도 높은 단지인데 매물 평균 가격 26억에 육박합니다. 최근 거래가 24억이죠.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집들도 빚이 없으면 사기 힘듭니다. 금리 인상기에 23, 4억 하던 집값은 18억대까지 6억 이상 빠졌었죠. 그러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되면서 다시 회복을 했다가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니 2달 만에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더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사라 시즌1 그 시기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 움직임이 더뎠어요. 거의 멈춰있던 집값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영끌 코로나 자발적인 영끌 시대를 겪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가격이 떨어졌다가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출의 규제가 이루어지니 단기간에 수억이 조정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26억 가까이 갔었죠. 근데 9월 돼서 22억대에 팔렸어요. 등기된 거 기준에도 2억 이상 빠지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기 이전엔 10억 남짓하던 집이 25억까지 올라가는 현상 벌어졌고 그 가격 대출의 규제가 시작되니 한두 달 만에 10%씩 빠지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시장, 사람들이 참고하는 건 공개된 실거래가 뿐인데 이 거래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집 계약한 뒤 600일간 미등기, 집값 띄우기 아니냐 수상한 거래가 1200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부추기면서 빚내라고 했던 이 시기에 수상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 안 하는 거 이상한 일이죠. 부동산 계약서만 쓴 상태로 실거래가 신고할 수 있으니 높은 가격에 허위 거래하고 같은 단지에서 오른 가격에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 호가 띄우기 이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던 시장입니다. 허위로 시세를 올리고 집을 판 뒤 높은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 강남의 분양 물량 유독 많았죠. 높은 분양까지만 분양만 받으면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땡빛 내서 사람들 뛰어들었는데 이런 단지들에서도 신고가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서초, 강남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단지들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수십억의 거래가 찍혔다. 그게 기사화되고 사람들 집값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 빚내서라도 집 사는 게 맞다. 정부도 권장하고 있으니 거래 늘어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슬그머니 취소된 거래 강남 3구에서 이렇게나 있었어요. 아리팍 50억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실체 없는 거래라고 얘기됐었죠. 그 와중에 40억짜리 등기친 거래가 있었어요. 9월 20일 날 거래가 됐는데 등기도 이루어졌죠. 50억 한다는 집을 40억에 팔았으니 손해보고 판 거 아니냐?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엑시트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너입니다. 시장의 상황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소득이 대폭 는 것도 아니고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위협적이죠. 미국이 피벗을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도 금리 내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연준 내에서도 빅컷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끈적한 인플레 계속되고 있고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조금만 내리자 또는 동결 기조로 가자 이런 논의가 될 정도로 금리 인하의 시기, 초저금리의 상황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빚이 잔뜩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부동산 불패만 믿고 온갖 사업을 벌린 건설사들, 또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촘촘히 얽혀있는 부동산 PF 폭탄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최우선 과제가 바로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PF 부실 사업장 연착륙 유도가 여전한 과제입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기간만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 바뀐 건 없고 그 사이에 이걸 유지하느라 빚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건전한 시장이죠. 이미 이걸 놓친 상황이고 그걸 지금이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여건,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죠. 이스라엘 이쪽 전쟁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도 큰 이슈입니다. 여기에 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또 여기에 돈 빌려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2%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온 시장이니 환율 또한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1100에서 120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 지금 1350원, 이 정도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밴드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 그만큼 대외적인 충격에서 약해져 있음을 뜻하는 건데 이런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버티게 해준 건 대기업들의 선방인데 요즘 삼성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주력 상품 부진하고 재고 등의 문제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고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만전자 운운하던 거 불과 몇 달 전의 일인데 5만원대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아주 추운 빙하기, 역대급 빙하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시기, 어찌 보면 내가 일하는 동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안 된 채 더 커졌죠. 빚내서 집사라 시즌2 덕분에 더 빚은 늘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잠그고 이러고 있지만 쏟아진 분양 물량 또 입주 물량 때문에 가계부채의 폭증 예정되어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만 해도 3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러니 정부 더 이상 대출을 풀 수도 없어요. 대출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수자가 없는 시장, 심리조차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영끌의 성지는 반등도 못 해보고 나락으로 가고 있고 초영끌한 강남 같은 경우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노동강 영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PF 문제, 내수 부진의 상태, 부채의 한계 상황, 여기에 수출을 견인하던 삼성의 위기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초이노믹스와 같은 전철을 밟았으니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경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다 하지만 결과는 경제의 약화였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똑같은 전철을 밟았으니 그에 대한 대가 더욱더 혹독할 수밖에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 잠깐 물이 넘치는 상황이 됐지만 물을 안 부으면 독은 빌 수밖에 없습니다. 버블의 크기를 감당하는 것, 그 나라의 국력이나 패권의 크기인데 우리나라 뭐가 있죠?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8억 자가 아파트 빼면 빈털터리인 70대 독거남의 비극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전부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팔 수 없다. 70대 깡통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전기, 가스, 수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신고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그냥 아파트 팔아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전부인 이 집은 팔 수 없다라고 버텼죠. 너무 깡말라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몰골에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빵꾸나 있고 심각한 위기가구였던 이 비현실적이지만 거짓말 같았던 실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 사회복지사가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 7, 80대 현금을 대부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집밖에 없어요. 이렇게 져가는 시장에서 정말 집만이 나의 구원의 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